안녕하세요. 구루토기 교회 안용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대화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석현 누가님이 몇 가지 질문들을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에 답하는 식으로 짧은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상당히 큰 질문들이어서 얼마나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 질문은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평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루는 강의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사 비평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하셨고요. 셋째는 그런 비평 방법들을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주셨고요. 네 번째는 평신도들은 또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어느 수준까지 성경 해석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출간된 저의 책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5개의 마지막 질문 빼놓고 앞에 4가지 질문들이 하나로 사실상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대로 답을 하다 보면 한편의 강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주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오시라고 드렸던 글들을 잠깐 이제 생각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제가 쓴 글은 사실은 이제 평신도들을 염두에 두고 또 목회자들도 염두에 두고 성서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질문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1장 17절을 쓸 때 의도했던 것이 있었겠죠.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의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라는 텍스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본문의 의미이다. 그 본문이 원저자가 말하려는 말을 100% 반영한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자. 의미는 본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의미란 텍스트 안에 있든 원저자에게 있든 완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품으로 존재하다가 독자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의미란 독자와 본문의 만남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자를 중심으로 보자면 원저자는 본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배후에 있는 원저자에게서 의미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본문 안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독자와 본문 사이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말하자면 3군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본문 배후에 있는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본문 안에 있는 문학적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독자와 본문 사이에서 해석자의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제 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본문을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켜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문학적 맥락에 의미를 위치시켜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해석자의 맥락에 위치시켜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의미가 달라지느냐? 그 사례를 제가 세 번째 글에서 보여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동일한 본문을 역사의 맥락에 넣었을 때, 문학적 맥락에 넣었을 때, 해석자의 맥락에 넣었을 때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구체적인 비평 방법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방법, 원저자에게서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방법이 역사 비평이고요. 본문의 문학적 맥락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방법이 문학 비평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자의 맥락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가장 이름으로 잘 대변하는 것이 독자 반응 비평. 이것이 그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 이름이 그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특징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그 성서 해석 방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인식 또는 이러한 그 구도에는 언어 전회라는 최근의 사상적인 그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로 넘어오는 그 사상적 변화를 이제 특징 짓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언어 전회, linguistic turn이라고 부르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요,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전후로 나누어 볼 때 구조주의 이전 사람들은 언어는 현실을 재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책이라는 단어는 책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책이라는 현실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주의 이전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주의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책이라는 언어와 책이라는 현실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책이라고 부르지만 이걸 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고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냉장고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책이라고 부르느냐? 이걸 책이라고 부르기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뿐이죠. 만약에 이걸 가리켜서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로 약속했으면 이걸 가리켜서 컴퓨터라고 부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책이라는 현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들의 체계 내에서 그것에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체계 속에서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지, 이 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언어 체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독립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구조주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로 가면은 거꾸로 전에는 현실이 언어를 구성한다고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언어가 현실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 의해서 구성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느냐, 어떤 방송을 보느냐에 따라 오늘날 한국
언어의 현실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고 언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가 현실을 구성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사실이다. 이 점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 포스트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 모던이죠.